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강연 주제는 주식. 사실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 네. 주식 1000%짜리 주식.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는 매일 수많은 브랜드와 기업들이 만들어낸 상품과 서비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기업이 항상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맞아. 위기를 늘 겪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맞아. 또는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모든 기업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규모로 시작된 건 아니죠. 작게 시작해서 커진 기업도 있고 또 컸다가 사라진 기업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그래도 누군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기업인이 없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에만 있는 기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벌. 재벌은 영어 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네. 하죠. 경영학계에서도 재벌은 재벌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런데 한 번 재벌은 영원한 재벌일까요? 재벌은 망해도 3세대는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맞아요. 예, 대체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기업의 세계에서 대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우, 한보, 그리고 신흥재벌로 불렸던 새로운 기술까지. 이 세 개의 기업은 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몰락한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몰락한 기업들도 이 사후 나중에 평가는 다 다른데요. 그 이유는 망한 타입, 성격,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이 청문회에 출석할 때 보통 뭘 타고 가죠? 휠체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너무 잘 아시네. 종종 그렇게 휠체어 타고 막 아픈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깁스도 하고 어떤 경우. 그 휠체어 청문회의 원조가 바로 정태수 회장이고요. 이 정태수 회장이 이끌었던 기업이 한보입니다. 원조셨어. 한보. 휠체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1969년 47살에 세무서의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당대 최고의 역술인이라고 소문난 그런 분을 찾아가요. 역술인? 그 역술인이 정태수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공무원 때려치고 사업해. 그러면 대한민국 첫째, 둘째가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사업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태준에다 정태수로 개명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 공무원 하던 사람이 네. 갑자기 사업을 하라 그런다고 사업을 결심해서 막 이렇게 저지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도 알려줘요. 당신은 토의 기운을 타고났어. 그러니까 흙을 만지면 큰 부자가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역술인 한 명 더 찾아가요.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심이 많으시고. 근데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되나 보다. 그래서 고심 끝에 광산업, 건설업 두 가지 사업 아이템을 판하고 52세 나이에 세무서에 사표를 던집니다. 52세예요? 신의 계시야? 먼저 전국에 막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폐광산을 막 찾아다녀. 그러던 와중에 강원도에 몰림된 광석 폐광산 하나를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1974년에 한보 상사를 설립을 해요. 네. 그 다음에 건설업, 세무공무원을 할 때 동료로 지내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야, 돈을 모아라. 딱 모아서 구로동에다가 172세대의 소형 아파트를 지어요. 이걸 팔아서 남긴 돈으로 대치동, 신림동에 아파트를 지어 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될 사람은 진짜 되는지. 미국에 있는 대규모 몰리브된 광산에서 불이 나요. 미국에 있는 큰 광산이 불이 나니까 거기서 물건을 사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처를 찾겠지. 아까 무슨 광산을 샀다고요? 몰리브된 광산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정태수 씨가 갖고 있던 광산에서 수출하는 광석값이 급등을 하게 돼요. 못 들여오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운이 따로 광산이 써? 터졌어요. 이제 건설업을 봅시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 했던 게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아파트입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예요. 음마? 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이게 총 대박이 나면서 한보는 단숨에 1,3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거머쥐게 그 됐어요. 당시에. 쓰러 담았구나. 음마. 헐값에 사들인 광사는 막 광물이 터지고 아파트마다 막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거야. 한보는 순식간에 재개 서열 30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거? 그렇게 규모가 커졌으면 막 사옥도 번듯하게 짓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옥을 따로 짓지 않았어요. 음마 아파트 상가에다가 본사를 계속 썼어요. 맞아, 거기 대형 그 5개 간판이 있었어요. 역술가의 예언대로 척척 말아서 떨어지니까 재벌 총수가 되어서도 역시 역술 경영을 계속하게 아, 되죠. 진짜? 회사 위치, 본인이 사는 집, 풍수지리를 꼼꼼하게 따지고 특히 모든 사업의 중대사도 역술가와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보가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한국 재벌의 특징이 있죠. 손을 안 대는 사업이 없어요. 사업을 확장해서 IT, 철강, 관광업, 제약회사, 금융사, 학교도 인수를 해요. 새로 시작한 회사만 거의 20개가 되었습니다. 또 키웠네, 그치? 근데 정말로 이게 역술인이 말한 대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는 경영자의 통찰력이었을까요? 사실 이 한보 자신감의 배경에는 정태수 회장의 로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사는데 개발을 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개발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겠어요? 로비를 한 거죠. 한보는 어떻게 건설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냐면요. 물에 잠기는 땅, 아파트 건설 허가를 못 받는 자연 녹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워서 싼 값에 살 수 있는 땅들을 막 사들인 다음에 어떻게 로비를 해서 개발을 해서 큰 이익을 얻는 일종의 베팅, 도박을 한 거예요. 한보그룹에 정부와 서울시의 고위 공무원 출신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로비를 했어요. 드라마 같아. 정태수가 건네면 007 가방에는 뭐 5천만 원, 골프 보스턴백은 뭐 1억 원, 사과 상자에는 2억 원, 이런 말이 막 돌 정도였습니다. 그중에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 수서 사건이에요. 수서 지역의 땅을 사들이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을 하도록 전관계에 로비를 벌였습니다. 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줬어요. 심지어 대통령한테까지 150억 원이나 준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역술인이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정 회장의 운이 60세에 끊길 거라고 했어요. 97년 1월 드디어 한보그룹의 파국이 다가왔습니다. 한보가 짓고 있었던 당진 제철소가 문제가 됩니다. 왜요? 제철소는요, 만드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보는 당시 돈도 문제가 있고 기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금융권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대출금 회수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97년 1월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이게 97년 외환위기의 트리거 불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태수 회장에 대한 평가는 최하위인데요. 결과가 나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휠체어 출두의 원조로 불리는 그 문제의 청문회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한보철강에 3천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2달 정도밖에 못 버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회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금 흐름은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어떻게 압니까? 대기업 총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기 임직원을 머슴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많은 회사원들이 저 청문회를 보고 기가 막혔고요. 일반 시민들도 분노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주인, 머슴 이런 얘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할 정도 되면은 사실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아래 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방식인데 그게 나르시시즘의 한 축이거든요. 또 하나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걸 보면 또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약간 그 둘의 굉장히 안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막 지금 느껴지는데요. 복합체네. 총수의 정경유착. 본인의 돈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한 그런 경영을 하다 망하게 된 한보는 휠체어 창문의 원조, 지금도 드라마의 대사로 사용되는 머슴 발언, 이것 때문에 더 불명예스러운 화제를 남기며 역사 속으로 영원히 나락으로 가게 됐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읽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아시나요? 빅토리아 시크릿 역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서 추락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그래요?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패션쇼, 무대, 막 화려하고 날씬한 모델들이 나와서 여성성을 드러내는 속옷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디 포지티브에 역행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인기를 잃게 돼요. 요즘은 그렇게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를 찾아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해 매출이 감소하다가 드디어 2020년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사건이 하나 터져요. 91년 자산관리인으로 고용했던 사람이 앱스타인이에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텐데 앱스타인에게 전권을 위임을 해줬는데 이 대리권을 받아서 자기 맘대로 좀 어느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사용해서 그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앱스타인이 여성 모델들에게 자기가 이 재산과 많은 권리들을 쓰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밝혀집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자기 호화 저택에 데리고 와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사용된 게 다 웩스너의 재산이었는데 그게 자기가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웩스너는 사퇴를 했어요. CEO에서 사퇴를 했고 앱스타인은 감옥에 갔죠. 감옥 가야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에서 자살을 했지만 추락한 기업의 이미지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간의 분쟁으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명품 브랜드 구찌입니다. 구찌. 구찌가 왜요? 이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막장 가족극으로 유명한데요. 창업자 이름이 구찌오 구찌예요. 구찌가 두 번 들어가네요. 구찌 중에 예. 최고네요. 사람 이름, 창업자 이름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창업자 구찌오 구찌가 세상을 떠나고 세 명에게 모두 똑같이 지분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아들이 사망을 하면서 알도 구찌와 로돌프 구찌가 50%의 지분을 가져가요. 알도 구찌는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전략대로 기업을 끌고 가려고 했죠. 저 로돌프 구찌, 저분은 뭔가 배우 같은 느낌 나지 않으세요? 이분은 원래 진짜로 배우를 하다가 나중에 기업 경영에 뒤늦게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도는 내가 하고 있던 건데 얘가 잘하고 들어왔어. 있는데. 예. 그러면서 약간의 알력 다툼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다가 로돌프가 사망을 하면서 이 지분이 아들인 마우리치오 구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파올로 구찌라는 이 아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아버지의 전략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는 사업을 화끈하게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갈등을 빚다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내놔요. 그게 바로 파올로 구찌. 그게 파울로 구찌. 파올로 구찌라는 상표를 만들었는데 명품 브랜드 구찌와 같은 게 아니라 저렴하게 중저가.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벨트를 만들어도 붙여주고 수건을 만들어도 붙여주고 그렇게 구찌라는 이름을 남발하면서 럭셔리 구찌 브랜드 가치도 같이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죠. 화가 난 알도가 아들을 해고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아버지를 탈세 혐의로 고발합니다. 진짜 막장이네요. 야, 이거 진짜 뭐 드라마 하나 써야겠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법정 구속을 당해요. 어. 이 사건이 구찌 가문의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웠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이번엔 또 구찌판 사랑과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찌가 왜 이러지?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1995년 3월 이 마우리치오가 청부업자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자기 사무실 문 앞에서 어깨, 머리, 가슴 3발 그리고 확인 사살용으로 한 발을 더 맞아서 모두 4발의 총알을 맞고 즉사하는데요. 저주분도 추적 끝에 누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누가 사주했는지를 밝혀냈는데 네. 바로 전처 파트리치아 레지아니. 왜 그랬을까? 그녀는 왜 전 남편을 청부 살인씩이나 그러니까. 했을까요? 굳이. 마우리치오와 그녀는 24살에 만나서 결혼을 해서 2딸을 낳고 살다가 결혼 12년째 되는 해에 결혼 생활을 종집으로 찍습니다. 별거의 원인은 그녀의 극심한 사치, 질투, 병적인 집착, 뭐 성격 차이 이런 하여튼 성격의 문제로 알려졌어요. 근데 그녀가 이 별거 수당과 위자료를 받고 합의 이혼에 도장을 찍었어요. 네.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네. 1993년 마우리치오가 자기가 보유한 구찌 지분을 투자사에 매각해요. 왜? 그 전에 우리 파올로 구찌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회사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죠? 현금이 생겼죠. 엄청난 현금이 생겼어요. 예. 이혼한 파트리치아 입장에서는 내가 이혼할 때는 저 현금이 없었으니까 자신의 몫과 딸의 몫이 너무 적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게다가 전 남편이 재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절친이자 인생의 멘토였던 나폴리 출신의 점성가 피나를 동원해서 주술적인 힘으로 전 남편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요. 전 남편 마우리치오의 집무실, 아파트 막 이런 데 곳곳에 죽음을 원하는 각종 해괴한 부적, 물품 막 이런 것들을 숨겨놨다고 해요. 진짜 무섭다. 그리고 전 남편의 재혼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이게 확실시 되자 살인 청부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아이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역술과 점성과 문제네요. 자, 파트리치아와 마우리치오가 만났던 여부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생활을 보면 저분은 구찌 가문과 결혼해서 그 구찌의 이름으로 굉장히 화려한 삶을 너무나 열망했다고 해요. 이미 청부 살인이 일어나기 전 왕자의 난 가족 간의 분쟁으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을 때 구찌 패밀리는 경영권을 매각을 했어요. 뭐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구찌 가문의 막장극이 더 이상 브랜드와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MZ세대들한테 여전히 사랑받는 브랜드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와 기업의 막장 스토리가 이제 분리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위기를 겪지 않은 기업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중에 상당수는 위기가 왔을 때 잘 극복하거나 잘 대비해서 그 시기 이후에 더 크게 성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직장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투자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를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흥망성쇠를 이해하고 경제를 잘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